어머니, 고관절을 쉬면 낫는다니까요? 저희도 힘들어요. 끊을게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반찬 가게에서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딸을 키운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산골짜기 땅이 70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 딸이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했습니다. 호텔에서 5천만 원 잔치는 버리면서 어머니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한 딸. 결국 어떤 벌을 받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혜순,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반찬 가게를 40년 동안 했어요. 손톱 밑에 고춧가루가 박혀도 겨울에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도 참았습니다. 우리 서윤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119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고관절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48시간 안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선납금이 500만 원, 총 수술비는 8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00만 원. 반찬 가게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저한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그래도 제 딸이 있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엄마야.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800만 원이 필요해. 엄마, 뭐라고요? 800만 원이요? 응, 의사가 빨리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니? 그때 전화 너머로 들린 제 딸 목소리는 정말 차가웠어요. 엄마, 지금 저희 카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임대료 3개월치 밀렸는데 어떻게 그런 돈이 있어요? 그럼 사위한테도 물어봐라. 도연이 치킨집 장사 잘 된다며? 도연이도 마찬가지예요.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엄마, 정말 없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딸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제가 위험할 때는 도움을 못 받는다니. 서윤아, 엄마가 언제 너한테 돈 달라고 해본 적 있니? 정말 급해.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엄마, 고관절은 쉬면 낫는다니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대요. 저희도 진짜 힘들어요. 끊을게요.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마음도 함께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딸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 전세금까지 다 대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 싶었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어르신, 가족분이 안 오시네요? 딸이 바빠서 못 온대요. 차마 돈이 없어서 안 온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남한테 하겠습니까? 이틀이 지났어요. 수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통증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웃 오말레 씨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왔어요. 혜순 씨, 큰일 났어. 이거 봐봐. 오말레 씨가 핸드폰을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페이스북 화면이었는데 제가 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이었어요.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아래에서 제 사위 박도연이 턱시도를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딸 서윤이가 몇백만 원짜리 명품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글라스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칠순 축하 파티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몇 단짜리 케이크, 100명이 넘는 하객들, 호텔 뷔페 상차림. 이런 파티를 하려면 최소 5천만 원은 들어갈 텐데 말이에요. 혜순 씨, 이거 언제 올린 거야? 어젯밤이래. 서윤이가 직접 올린 거야. 어젯밤이요? 바로 제가 수술비 800만 원만 도와달라고 울면서 매달렸던 그날 밤 말이에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위 아버지 잔치에는 5천만 원을 쓰면서 제 생명이 위험한 수술비 800만 원은 없다고 했던 거예요. 오말레 씨, 이 사진들 더 있어? 많아. 여기 봐. 케이크 자르는 것도 있고, 건배하는 것도 있고,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는데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과 사위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포즈도 취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제게는 저희도 힘들어요라고 했던 거죠. 특히 제 딸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가방 하나 값이면 제 수술비는 거뜬히 낼 수 있을 거였습니다. 내 수술비는 없다면서 체면잔치에는 몇 천만 원을 쓰는구나. 혼자말로 중얼거렸는데 오말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혜순 씨, 이건 너무하잖아. 어떻게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이런 잔치를 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정말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산 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가 죽어도 저 애들은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보기에 울음 연기나 하겠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40년 만에 나타날 고향 친구가 가져올 놀라운 소식을 말이에요. 제가 까맣게 잊고 있던 시골산 2,400평이 70억이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딸과 사위에게 어떤 통쾌한 복수를 할지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정말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알더라고요. 누가 진짜 효자이고 누가 가짜 효자인지. 밤새 통증에 떨며 잠 못 이룬 새벽이었습니다. 수술 마감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9시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순아, 나 박은정이야. 고향에서 같이 자란 친구 은정이었어요. 말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가방을 든 모습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희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사이였거든요. 어제 오말레 씨가 이것저것 알아본다며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었는데 그때 은정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제 소식이 고향까지 전해진 거였습니다. 딸이 수술비 없다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한테까지 이런 부끄러운 일이 알려지다니. 은정이가 말없이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더니 바로 원무과로 향했어요. 30분 후에 돌아와서 이번 선납금을 다 처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며 법무법인을 차린 은정이가 새벽에 차를 몰고 달려와 준 거였어요.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저녁 무렵 은정이가 병상 옆에 앉아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서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펼쳤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고향 임야 2,400평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땅은 군사보호구역이라 개발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어서 그냥 세금만 내면서 버텨왔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아주 낮췄어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다음 달에 그 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돼.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은정이가 정부 쪽 일을 하면서 미리 얻은 정보라고 했는데 바로 산업단지로 편입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은정이가 계산기를 꺼내더니 뚝딱뚝딱 계산했어요. 평당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제 땅이 2,400평이니까 최소 72억에서 최대 108억 정도라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려다가 수술한 다리가 아파서 다시 눕는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갑자기 70억이 넘는 돈을 갖게 된다니.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차가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 수술비 800만 원도 없다고 하던 딸이 제가 70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 당장 달려와서 도장부터 달라고 할 게 뻔했어요. 은정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공익신탁으로 묶어놓자고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용도로만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어려운 노인들 수술비 지원이라고 해놓으면 그 용도로만 써야 한다는 거였죠.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어려운 노인들 수술비 지원. 지금 제가 딱 그 상황이잖아요. 은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딸이 오늘 이 병원에 전화해서 수술비 누가 냈는지 캐물었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내일이면 직접 올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다음 날 오전 서윤이와 도연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는데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눈빛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수술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서윤이 목소리에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웃에서 도와줬다고 둘러댔지만 도연이가 갑자기 토지나 부동산 관련 사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특히 고향에 갖고 계신 땅 관련해서 조심하세요. 역시 제 땅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은정이가 병실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었는데 서윤이와 도연이가 은정이를 유심히 관찰하는 게 느껴졌어요. 은정이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내일 오전 약속 잊지 마. 은정이가 말하자 서윤이가 바로 캐묻기 시작했어요. 정밀검사라고 둘러댔지만 공증사무소 간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이와 도연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와 도연이가 돌아간 후에 은정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 딸이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마 누군가 귀띔해 준 것 같다면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이닥칠 거라고 했어요. 은정이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를 꺼내면서 문자를 조심하라고 했어요. 애들이 눈치채면 큰일이라면서 내일 오전에 공익신탁하고 영상공증을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 딸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대충 상상이 갔어요. 은정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각오하라고 했어요.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라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다음 날 공증이 끝나자마자 딸과 사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안겨줄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70억이라는 돈이 제 손에 들어온다는 기쁨보다는 제 딸이 보여줄 민낯이 더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은정이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영상공증을 받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70억이 넘는 땅을 공익신탁으로 묶는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끝났어. 아무도 이 땅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은정이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공증이 끝나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묘하게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제 뜻대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소파에 앉았는데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이와 도연이가 대형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더 의심스러웠어요. 엄마 미역국도 끓여왔고 갈비찜도 해왔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했어요. 서윤이가 부엌에서 상을 차리는 동안 도연이는 제 옆에 앉아서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까지 했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던 놈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 혈압약은 드셨어요? 물도 많이 드세요. 도연이가 물까지 떠다 주면서 극진히 모시는 척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제 시작이구나. 상차림이 끝나자마자 도연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뉴스 보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땅 가진 어르신들이 표적이래요. 도연이가 마치 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러면서 가짜 개발 정보로 속여서 명의를 빼앗는다느니 위조 서류로 등기를 넘긴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 고향 땅을 저희가 대신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이가 끼어들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에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각종 서류들도 처리해야 하고. 도연이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임야를 자식 명의로 넘기면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관리도 편하대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다리도 다치셨으니까 요양시설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서윤이가 말을 이었어요. 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당하니까 기가 막혔거든요. 요양시설?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고? 아니에요. 요양원이 아니라 좋은 요양시설이요. 1인실로 해드릴게요. 간병비도 저희가 다 내드릴게요. 여기 위임장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도연이가 위임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포괄 위임장이었어요. 제 모든 재산을 서윤이와 도연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포괄 위임장이네. 내 모든 재산을 너희한테 넘기라는 거잖아. 엄마, 복잡한 거 다 저희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냥 도장만 콱 찍으시면 돼요. 서윤이가 도장을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리에 은정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절대 아무 서류에도 도장을 찍지 말라고 했던 말이요. 서윤아, 나는 아직 정신 멀쩡해.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도연이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친절한 사위가 아니라 제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났죠. 어머니,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너희가 내 땅을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도연이가 위임장을 다시 제 앞으로 밀면서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였어요. 어머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 카페하고 치킨집 다 망하게 생겼어요. 임대료 못 내서 곧 쫓겨날 상황이에요. 도연이가 갑자기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땅을 담보로 잡으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관리해준다고 거짓말을 해? 제가 화를 내자 서윤이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어려워요.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돈댁 호텔 잔치는 5천만 원 들여서 했구나. 제가 그 말을 하자 서윤이와 도연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아버님이 평생 고생하셔서 나는 평생 고생 안 했다는 거야?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너희 키운 건 고생 아니야?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혈압 오를라. 서윤이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팔을 뿌리쳤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언제 흥분했어? 너희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 사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도연이가 소리쳤어요. 그러면서 위임장을 다시 제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번만 도장 찍어주세요. 제발이요. 안 그러면 저희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요. 도연이가 제 손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쥐어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서류 위에 제 손을 올려놓으려고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손 놔. 제가 소리쳤지만 도연이는 계속 제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지팡이가 바닥에 굴러떨어지면서 제가 비틀거렸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연이는 그 틈에 제 손에서 도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순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오말레 씨 목소리였어요. 문 밖에서 소리를 듣고 걱정이 돼서 온 것 같았어요. 경찰 불렀어. 오말레 씨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서윤이와 도연이가 깜짝 놀라면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윤이가 황급히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3분 후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2명과 은정이가 함께 들어왔어요. 은정이가 미리 경찰에 신고를 해놨던 거였어요. 은정이가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 올렸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오늘 오전에 공익신탁 및 영상공증이 완료됐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청구권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윤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그리고 방금 장면은 노인학대 및 강요미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은정이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윤이가 울먹이면서 소리쳤어요. 자식? 자식이 부모 수술비 800만 원 없다고 하면서 남잔치에 5천만 원 쓰는 거야?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돈이 힘보다 먼저였지. 오늘부로 남남이야. 엄마, 저희 진짜 어려워서 그랬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서윤이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다시 이 집 문 두드리면 법정에서 만나자. 경찰관들이 서윤이와 도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서윤이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살았던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제가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윤이와 도연이가 완전히 포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지팡이의 의지에서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렸어요. 서윤이와 도연이가 들어왔는데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얼굴에 절박함이 가득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들의 상황이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서윤이 옷차림도 평소보다 초라해졌고 도연이는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채로 왔어요. 정말 막다른 상황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떨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도연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갑자기 손을 모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전 그 추한 모습이 떠올라서 전혀 감동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또 무슨 꾀를 부리려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어요. 카페와 치킨집을 모두 문 닫게 됐고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다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보증금도 다 날렸다는 거였어요. 서윤이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이들 학원도 그만두게 했고 집 월세도 밀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없었다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저를 찾아온 이유가 명확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결국 돈이 떨어지니까 다시 귀여운 거구나. 도연이가 또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다른 서류였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더 교묘했어요. 제 집에서 함께 살면서 간병을 해주는 대신 제 고향 땅의 일부만 담보로 잡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제 땅이 70억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귀띔을 해준 게 분명했어요. 너희들 아직도 내 땅 노리고 있구나? 제가 따지자 도연이가 갑자기 얼굴이 변했어요. 더 이상 애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70억이나 되는 땅 갖고 계시면서 저희가 죽어가는 것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서윤이도 눈물을 뚝 그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요.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저희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안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제가 40년 동안 키운 딸이 할 말이었나요? 도연이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까지 저를 모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고 따졌어요. 저는 이들의 뻔뻔함에 역으로 차분해졌어요. 그래, 계산해보자.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병원비는 언제 줬는지, 수술비 800만 원도 없다고 했으면서 무슨 고생을 했다는 건지 물어봤어요. 도연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이들이 저한테 해준 게 거의 없었거든요. 서윤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희가 지금까지 뭘 했어요? 명절마다 찾아오고 안부 전화드리고 그럼 엄마는 저희한테 뭘 해주셨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 말고는 뭘 해주셨어요? 그것도 억지로 해주신 거잖아요. 엄마가 저 낳아서 키운 건 부모 의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 애가 정말 제 딸인지 의심스러웠어요.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키운 게 부모 의무라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제 딸이었나요? 도연이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갑자기 서류를 제 앞으로 확 밀어붙이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냥 도장이나 찍으세요.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제가 죽기를 바란다는 소리였거든요. 뭐라고? 내가 죽기를 바란다는 거야? 도연이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차피 상속받을 거 미리 받겠다는 거라면서 70억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3억 때문에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거냐고 소리쳤어요. 서윤이도 가세했어요. 엄마, 저희 애들도 있어요. 엄마 혼자 70억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는 지팡이를 들려고 했는데 도연이가 제 손목을 확 잡았어요. 그러면서 억지로 서류 위에 제 손을 올려놓으려고 했어요. 도장 찍으세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그때 서윤이도 반대편에서 제 다른 팔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제 양팔을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어요. 지팡이도 멀리 굴러가고 제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바닥에 부딪히면서 팔꿈치도 까졌고 온몸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도연이는 제 손에서 도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은정이와 경찰관 2명이 소리치면서 함께 들어왔어요. 은정이가 경찰에 신고를 해놨던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물어보자 서윤이와 도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도연이가 급하게 변명했지만 제가 바닥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때 서윤이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엄마가 먼저 저희를 때렸어요. 지팡이로 치려고 해서 피한 거예요. 뭐라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을 하다니. 은정이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재생했어요. 다 녹음되어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다 자기들 거라고 한 것부터 강제로 도장 찍으라고 한 것까지 전부. 서윤이와 도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때까지 저는 몰랐어요. 은정이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녹음 준비까지 해놨다는 걸 말이에요. 이 녹음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정이가 경찰관에게 말하자 도연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 저희 정말 죽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관들이 둘을 데리고 나가는 동안 서윤이가 제게 독한 눈빛을 보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혼자 늙어서 외로워도 저희 절대 안 찾아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언제 찾아왔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말이에요. 문이 닫히고 나서 은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혜순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진짜 끝났어.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응, 이제 자유야. 그날부터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권리금 없이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40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온 그 작은 가게를 마지막으로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제 허리 부여잡고 살았지. 이제 내려놓자. 새 사장에게 가게 운영 요령을 알려주면서도 마음은 이미 새로운 삶을 향해 있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는 작은 전원주택 한 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이사한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는데 제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취향대로 선택한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혜순 씨, 여기 정말 좋네요. 이사 도우미로 온 오말레 씨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앞마당에서는 멀리 산이 보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서 조용히 살면 될 것 같아. 제 새로운 일상은 단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서 제가 심은 상추와 깻잎을 따고 오후에는 마을 보건소에서 하는 낙상 예방 체조 봉사 활동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저처럼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재활 운동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혼자 사시는 분들과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기도 했어요. 혜순 씨가 오니까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째 되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왔어요. 공익신탁을 관리하는 재단에서 온 전화였어요. 정혜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소식인가요? 어르신께서 설정하신 공익신탁 수익금으로 고관절 수술비가 없어서 수술을 미루던 노인 3분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겪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게 된 거였어요. 그럼 됐네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제 땅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르신 사연이 알려지면서 기부금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당에 나가 앉았어요. 석양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난 한 달을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서윤이와 도연이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이 컸어요. 40년 동안 딸을 위해 산 제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들이 점점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정말 제 뜻대로 살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때 은정이가 찾아왔어요. 요즘 자주 안부를 물으러 와주고 있었어요. 혜순아, 어떻게 지내? 좋아. 정말 좋아.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여. 은정이 말이 맞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딸 걱정에 항상 찌푸려져 있던 얼굴이 이제는 편안해 보였어요. 은정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친구가 뭘 그런 말을 해. 그런데 혜순아, 혹시 서윤이한테서 연락 온 거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윤이나 도연이에게서 연락이 온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신경이 쓰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없어.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내가 편한 게 최고야. 은정이가 가져온 차를 마시면서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보건소 봉사활동을 더 늘리고 싶다고 했고, 은정이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라고 격려해줬어요. 혜순아, 이제 정말 내 인생이야.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온전히 내 거야.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바라봤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의 체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제 삶의 품위를 위해 산다.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보건소에서 새로운 어르신을 만났어요. 고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재활 운동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저도 똑같은 수술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져요. 제가 직접 재활 운동을 시범 보여드리면서 격려해드렸어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실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삶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회관 앞 게시판을 봤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연락처를 적어왔어요. 내일 당장 신청하려고요. 집에 도착해서 마당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고, 비록 많은 돈은 없었지만 부족함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때문에 마음 졸일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에서는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산에서 어린 저와 은정이가 뛰어노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서도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하루는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재산은 제 뜻대로, 존엄은 끝까지. 저는 이 말을 제 인생의 모토로 삼기로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정말 제답게, 제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